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속 당인 국민의힘의 징계 착수 논의를 하루 앞두고 포구 골프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해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고의 배경을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이 원래요, 우리 정부의 그 물 관리 기능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자원을 개발하고 댐 공사, 무슨 준설 작업, 그 이후에 그 하청 관리, 그다음에 수량 조절 뭐 이런 기능은 전통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왔고요. 환경부는 뭘 했냐면은 환경 보존 차원에서 수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이 하청 관련, 네. 물 관련 해갖고는 그게 이제 유일한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네. 국토부에 있었던 그 기능을 환경부에 갖다가 다 붙여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이 아니죠. 수질 관리 뭐 이런 것만 하던 부처인데 갑자기 이 물 관리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량이 딸리는 거 아니냐. 지금 환경부의 1급 실장이 3사람이 있거든요.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관리실장이에요. 네. 근데 물관리실장이 이제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 수질 관리만 해오던 환경부에서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게 있겠느냐. 그 버거운 게 사실이고요. 네. 환경부에서 버거운 게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좀 대통령이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고의 배경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역대 정부가 지금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굉장히 많은 정부가 이 물 관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 경위는 사실 4대강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이게 환경부로 일단은 일원화를 하긴 했는데 물 관리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 국토적 기능하고 환경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근데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환경 분야, 국토 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과 기초단체와의 그 관계에서 이게 좀 역할 분담이 제대로 교통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뭐 문서상으로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꾸 떠넘기기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관할 다툼을 하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미호천, 미호강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사고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났을 텐데 이걸 지금 감춰보려고 중앙정부와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약간의 말하자면 입을 다물려고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에는 지금 국민 시선이 별로 곱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긴 있는데 아마 결정적 순간이 되면 이게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하여튼 4대강의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 똑바로 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네. 이 문제를 한번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다뤄볼 필요가 좀 긴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국토부로 물관리 권한 재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아예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보도되고 있던데요. 그렇죠. 이건 법을 바꿔야죠. 네. 법을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로 다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부처에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굉장히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애를 쓴 건 맞아요. 국토부 출신 관료를 국장급, 실장급으로 데려다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문제, 뭐 이런 것에서 환경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미호강 문제만 놓고 딱 하나 이것만 놓고 봐도 준설의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준설의 문제는 강이라면 해야 되는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박박 긁었던 것이 4대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설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죠. 이게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임시 재방 때문에 생긴 문제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하던데 이게 물관리랑 좀 어떤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그 참사가 벌어지는 데는요, 단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치고 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됐던 거는 그 제방이 무너진 거. 그건 맞지만 네. 그렇다면 그 미호강이 그렇게 범람하지 않도록 미호강 자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기서도 실패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뭐 교통통제 안 한 것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호강은요, 그전에는 미호천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 미호강으로 되면서 이 국가 하천이 된 겁니다. 국가 하천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거를 또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호강에 대한 관리는 충북도청으로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출신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지만요. 민주당 출신의 이시종 그 지사가 3선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했는데 이시종 지사는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사고가 유연한 분이라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무차별하게 반대한 게 아니고 이 미호천이 그 당시에 미호천은 금강의 지류로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종 그 당시 충북지사는 준설의 필요성 이런 거 다 인정을 했는데 네. 예, 이른바 이제 민주당 계열의 무슨 환경단체 이런 데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러면서요. 네. 60년 동안 이 미호강이 준설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준설이 안 됐다는 거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강바닥에 뭐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은 네. 이 강 깊이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량을 많이 못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범람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준설의 중요성이 굉장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60년 동안 그 미호강은 그런 분들의 반대로 준설 한번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차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뭐 4대강 트라우마다는데 그건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4대강 사업을 해서 수중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고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졌다 이런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난 정부에 그 수중보 해체를 했는데 그 객관적인 측정 결과는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도 좀 태도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지류지천 정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양측의 공방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발언 모두 듣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할 때 지금의 야당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녹조라떼를 야기하고 그야말로 환경만 파괴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중부권에 집중된 수해로 인해서 사실 충청권, 경북권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막연한 그런 이념적 그런 정쟁적 그런 반대로 무산될 뻔했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그나마 지금 이번에 수해가 최소화되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류지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먼저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사업이다.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옮기는 것, 그리고 지금 들어본 것처럼 지류지천 정비를 이제 좀 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류지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시는지요? 아니 그때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죠. 뭐 이렇게 막 한꺼번에 폭풍우 몰아치듯이 할 일이 아니고 일단 한번 한 강을 놓고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순차 개발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류지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본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라는 순차론, 그러니까 두 개의 순차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드립다 들어가 가지고 막 가서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을 4개 강을 그냥 망쳐놓다시피 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준설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미호강을 보면은 제방의 문제도 있고 제방을 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준설의 문제도 있고 그날에 결정적으로 교통 통제 문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치산 치수의 문제, 특히 도시형 치산 치수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도시형 치산 치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놓고 이게 지금 엄청난 숙제가 지금 정치권 내지는 국가적으로 현안으로 등장한 겁니다. 네. 이 문제를 놓고 해야지 그냥 하나 놓고 환경부 당신들 똑바로 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는 쪽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마구 비난을 하시는데 4대강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에 있는 영산강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영산강 그 4대강 사업 추진하고 할 때 전남도지사가 당연히 민주당 출신의 박준현 지사였고요. 해당 지역 그 나주 국회의원이 최인기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환영을 의 뜻을 밝혔어요. 이 나주가요. 원래 전라도가 전주 나주의 앞글자를 따갖고 전라도가 되고 과거에 나주가 거기 영산강이 있다 보니까 물산 이동이 풍부하고 광주보다도 오히려 더 번성했던 도시인데 영산강이 건천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리고 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준설도 하고 모두 만들어갖고 수량을 확보해야지 이게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백기를 만드는 게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출신 전남도지사, 민주당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찬성해갖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그 지금 우리 한강 있지 않습니까? 네. 한강도 이게 보고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1984년에 큰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까지 개최해놓고 또 여름철에 그런 물난리가 나면 국가적 그 대망신이 된다 해가지고요. 그때 한강 보호 사업을 한 겁니다. 김포의 그 신곡봉과 그게 있고요. 또 잠실 수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제 어렸을 때 한강에 대한 기억은요. 부를 때는 강폭이 굉장히 불었다가 넘치기도 하고 그랬다가요. 가뭄 때는 그냥 강폭이 확 쪼그라들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심했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일단 그 잠실과 김포의 이 그 수중보를 만들면서 일정한 수량 관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한강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한강 그거 잘못한 거라고 한번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좀 지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지류지천 정비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된다라고 네, 해야 변호사님 된다고 말씀하시죠. 보고요. 환경부가 자체 진단해갖고요. 예. 이 물 관리 능력이 없으면 네. 이거는 이제 국토부로 넘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환경 보전 차원에서 전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좀 철학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치수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로마가 번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를 제일 처음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수 문제는 단순히 무슨 수질 관리 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수혜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실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예비비로 사용 먼저 하자라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예비비 그 규모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몇 조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규모로 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비용 추산을 먼저 좀 해보고 네. 예비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예비비 규모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툴 일이 아니고요. 네. 일단 비용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네, 네. 비용 추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예비비로 감당이 가능한 거냐. 지금 현재로는 감당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먼저
추산부터 하자는 거죠. 예.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요, 지금 저기 재복구에 쓸 수 있는 게 2조 8천억 원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로 왜 모자른지를 또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용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이쪽으로 또 전용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전용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 민주당은 추경 중독이 돼가지고 추경을 남발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게 400조 이상이 늘어나고 국가 채무 1000조 원 이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면 얼마만큼 어디에 왜 부족한지를 최소한 제시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 습관 그런 관성에서 그냥 또 추경하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아직은 복구 중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개편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야정 TF로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는 일단 좀 지금 바쁘니까 여야가 좀 만나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지금 당장 그 현장에 뛰어가고 수습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습이 중요하니까 네. 그 정부를 이 논의에 끌어들이면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다가도요. 거기 나와 있는 국회 회의에 나와 있는 장차관 근데 그 부처에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보통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회의 중에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현장에 가서 하루라도 빨리 수습을 하고 그 수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네. 일단 여야가 시작하고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이 수습이 됐을 때 뭐 정부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해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이거 의견 뭐 갖고 중요한 계세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요. 네. 하여튼 무조건 여야가 그냥 뭐 하면은 조금 수정제의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추경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태 파악하는데 지금 2조 얼마 가지고는 감당이 누구 눈에 봐도 안 될 정도의 규모인 거죠. 지금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일단 야당이 얘기하면 반대하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한번 알았다. 한번 이제 들여다보자. 뭐 이런 자세 전환이 저는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구현모 그리고 남중수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구 전 대표 그리고 남중수 전 대표 등의 주거지, 사무실 등의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KT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겸 대표이상 직무대행 그리고 신현옥 경영지원 부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4개 하청업체로 분산되던 일감을 한 회사 KDFS에 몰아주고 그 수익이 구 전 대표 등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됐다라는 의혹인데 관련해서 구현모 남중수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포구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네. 마침 당 윤리위 회의는 오늘 열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네. 저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만시지찬이면 진작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평상시 본인 저 스타일대로 이렇게 대응하다가 좀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뭐 테니스는 괜찮은데 왜 골프는 안 되는 게 뭐냐, 엉뚱한 그 답변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재난 매뉴얼에서 내가 크게 위배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공식 지위가 있지만 네. 또 당의 그 원로 아닙니까? 당인이에요, 당인. 근데 국민의힘 그 윤리 규범을 보면요, 이런 재난 이렇게까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유흥성 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분명히 그걸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당선을 했던 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자꾸만 이러느냐, 거기서 좀 큰 실책을 해서 좀 뒤늦게 좀 사과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은 오늘 있는 이 어떤 뭐 징계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저렇게 사과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를 할 건지, 근데 사과한 거는 감안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당원권 정지 뭐 1년 할 거를 뭐 6개월으로 줄이고, 네. 그러니까 그 양형, 뭐 그 양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수위라고 얘기를 거기에는 징계 수위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논란이 된 부분부터 사과까지의 모습을요. 글쎄 뭐 당내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예. 그리고 전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생명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홍카콜라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요새 잘 나갔거든요. 지난 1년여 동안 대선 그 경선 패배 이후에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 온고집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특히 열광했던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느낌을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몇 가지 근거가 다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뭐 매뉴얼에 없다? 매뉴얼에 없을 리도 없지만요. 매뉴얼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대구에는 피해가 없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주말 프라이버시다? 이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버젓이 저렇게 온고집 영감처럼 해가지고 이 좀 화를 자초했는데, 사과도요 깨끗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고개 푹 숙이는 게 아니고 뭐 구구절절히 얘기해서 그러나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걸로 일단 뭐 강한 징계, 중징계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강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에서 오늘 윤리위 진행될 예정이고 징계 절차 개시될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선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신임 사무부총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선관위 장악 시도라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학 동기면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할 거라고 저는 뭐 다 정해진 수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학 동기인 건 맞죠. 서울법대 79학번인데 그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동기생들이 12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 네. 그러면 그 120명이 다 친구가 되네요. 120명 모두와 이렇게 긴밀하게. 근데 지금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졸업 이후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공적으로 동기 모임 이런 데서는 만났을 수 있으나 뭐 이렇게 보좌해서 만난 적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동기라는 말은 맞지만 무슨 그 평상시 친하게 지내는 뭐 이런 친구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용빈 이분을 추천한 게 누구냐면 중앙선관위원들이에요. 중앙선관위원들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원 구성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다수인데 거기서 내부 면접 뭐 그런 거 검증을 거쳐서 이분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해서 추천한 거다.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 이분 얘기가 이제 꾸준히 돌았죠. 물론 선관위원들이 결정한 그런 형식적 절차도 맞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서울법대 동기생들이 숫자가 많고요. 검사, 판사 길이 달라지면 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증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조금 있으면 이 진실이 밝혀질 텐데 이제 이분 하는 행태를 보면 알겠죠. 이거 뭐 전혀 윤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명하게 드러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좀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존에 그 뭐 경기도와 무관한 800만 불 북한 송금이었다. 이 주장이 더 이상 맥히지 않은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문건, 국정원 문건에 담긴 내용과 그 작성 직원의 법정 증언. 근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국정원 그 2급 기밀 문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작성한 거야?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요. 본인도 저 불법 송금 때문에 기소가 돼갖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증인으로 나서야 되니까 자칫 잘못 증언하다가는 그게 자기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갖고 입장 정리를 못 해가지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나섰고 요번 주 화요일 두 차례 연속 증언을 하면서 아주 작심 증언을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한 거랑 그 법정에서 얘기한 거는 이건 이제 증거 효력이 다르고요. 예.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하면 이제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가니까 이제 이화영 전 지사가 버티는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진술이 뒤집힌 것을 두고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 뭐 예상이 됐던 건데요.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좀 전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 보도 나오기 1, 2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변호사들이 아직 법정에서 진술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법정에서 진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증거 능력이 확실히 있고 이제 증명력 문제를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번복하게 되는 건지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해서 듣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만약에 이 진술이 법정에서 그대로 현출이 된다면 네. 나타나게 된다면 네. 이건 심상치 않은 진술 번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검찰이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건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제가 봤을 땐 다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에 법정에서 직접 본인 육성으로 증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800만 달러 중에 이제 500만 달러가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 준 거고 예. 300만 달러가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평양 가는 그 방북 비용 이런데 네. 그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게 검찰 조서에서도 이루어졌고요. 법정 증언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언론이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19년 5월 21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 모친상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모친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인 전영수 실장이 이 조문을 옵니다. 예. 조문을 와서 몇 가지 말을 하고 가요. 근데 몇 가지 말을 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사님께서 꼭 전해주시라고 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마트팜 비용 잘 처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쌍방울 관계자가 올 2월에 그 검찰에서 그걸 진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초인가 그 전영수 그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그 당시에 그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내서요. 그 관련된 그 법정 증언이 있었고 검찰의 주신문 이화영 측의 반대 신문까지 다 이루어져서요. 당시에 그런 전영수 비서실장의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아내가 탄원서 제출했잖아요. 이거 네. 허위 내용은 어느 정도 뭐 그 회유 압박이 좀 배경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의아한 게 그게 본인 남편의 의사인가 아니면 지금 부부간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의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부인이 낸 탄원서 보면은 굉장히 강압적 수사 때문에 예.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뭐 이런 식의 그건데 그거는요. 지금 뭐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이 이제 뭐 곧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니까요. 그게 뭐 그 검찰에 의한 강압 뭐 회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닌지 네. 저 부인이 작성했던 탄원서의 참 거짓이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이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탄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탄원서는 지금 아마 독방에 굉장히 장기간 별도로 구금이 돼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검찰의 수사상 내지는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의 행정상의 문제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설명이 검찰 측이나 이쪽 법무부 쪽에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500만 불하고 300만 불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뇌물죄, 그것이 제3자 뇌물죄건 뇌물죄건 간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구성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만 불 부분하고 300만 불 부분은 돈의 성격이 전혀 좀 다릅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다 800만 불로 해가지고 뭉뚱거릴지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또 구속 요건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이제 검찰에서 번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 좀 예측해보고 계세요? 8월 초에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환 조사 후에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뭐 저는 99%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8월 국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15일부터인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죠. 비회기죠. 이달 29일부터 15일까지. 예, 이번 달 말일에 이제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말쯤에 27일인가 8일에 네. 그리고 이제 8월 14일까지는 그 국회가 없어요. 네. 국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환은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이제 영장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안부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재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형평성 문제를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영장을 소환을 하게 되면 영장을 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또 넘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전례에 따라서 쭉 그게 국회까지 오는데 이제 문제는 회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고요. 예. 그렇죠. 회기가 아니면은 그냥 판사 앞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고 회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회기가 혹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고 이 체포동의안 문제에서 지금 이게 정당한 구속영장이냐 아니냐 문제가 대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고 내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그 정당한 영장 청구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혁신위에서 1호로 내놨던 것이 이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이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인데 그 외에 지금 3선 4선의 75%를 물갈이해야 된다. 이 내용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건 혁신위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혁신위와는 별도로 더 혁신 그 행동회의라는 원외 지구당 그렇죠.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좀 친명계로 네, 분류되는 네, 부분이더라고요. 주로 친명계들이 모여 있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협의체입니다. 예. 당의 정식 기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내놓은 건데 뭐 이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은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걸 혁신위가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받을 거예요. 아, 이 논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받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야당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검사가 들어오냐 마냐 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3번인가 부인을 했죠. 근데 지금도 아무리 김기현 대표가 부인을 해도 지금도 여의도 안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아마 똑같은 문제, 이 여야가 거의 복사판으로 비슷한 아마 퍼센트까지 거의 비슷하게 여야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결국은 본론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론으로 다루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게 사인이고 시그널입니다. 뭐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혁신위가 이 공천 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순서와 뭐 이 속도의 문제죠. 예. 결국은 야당이 이렇게 따지면 지금 야당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결국은 뭐 도찐 개찐으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짧게만 좀 뭐 부탁드릴게요. 흉흉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 현역 의원의 절반 그리고 3선 이상 75%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기준대로는 물론 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 기준에서 약간 변형된 그런 기준이 혁신위에서 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저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민주당이 먼저 그런 걸 치고 나가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그럼 네. 국민의힘도 아마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